최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조상훈입니다. 어느새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 30일 수요일 뉴스바입니다. 이 시각 현재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인명피해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망 210명, 아직도 실종 상태에 있는 분이 92명, 그리고 탈출한 분은 초기에 174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14일째인 어제 이번 참사와 관련해 사과 아닌 사과를 했습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왕이라도 그렇게 사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메뉴입니다. 진도 사고해역 구조작업과 관련해 도마에 오른 민간 해상군안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이 회사를 둘러싼 자본과 의혹이 끊이질 않습니다. 뉴스바가 참여연대 소속 김경률 회계사와 함께 언딘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회계 관련 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김효진 PD의 관련 취재 내용과 함께 언딘이라는 업체가 어떤 곳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언딘은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과 투자, 지급 보증을 두루 받고 있는 그런 업체로 확인됐습니다. 수요일의 요일별 코너 오보의 역사에서는 서울 해리워 사건 당시 언론의 집단 오보 사태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번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의 문제점도 함께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生産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나라박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국무회의 석상이긴 했는데요. 외신들도 이 소식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네, 외신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2주 만인 어제 세월호 침몰 후에 정부 대처에 대해 사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 박 대통령이 안산에 설치된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했다고 전했는데요. BBC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안산 합동 분향소에 있던 피해자 가족 여러 명이 초기 구조 작업 실패와 또 장례 절차의 어려움 등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항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제기구 차원에서 국내를 오가는 여객선의 안전 강화, 이 세부 기준이 마련될 것 같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선박 안전의 국제 기준을 만드는 UN 국제해사기구 IMO가 여객선의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IMO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에서 국내선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상관없이 여객선 안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사무총장은 세월호 참사 조사 과정에서 IMO가 제정한 선박 안전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그 내용을 참고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 국제적인 해상 운송에만 적용이 되고 국내로 가는 선박은 국내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거를 국내 여객선에게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MO는 선박 안전과 해양 오염 방지 등에 대한 국제 협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을 포함해서 170개국이 가입돼 있는데요. 가입 국가는 IMO 협약을 토대로 국내법을 만들어 시행하게 되고 시행의 책임은 각국 정부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IMO는 각국 정부가 국내에서도 국제 기준을 적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까지 설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국가에서 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할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게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세월호의 경우도 그게 문제였습니다. IMO는 국제해양의 여객선과 3,000톤급 이상 화물선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연안 여객선인 6,825톤급 세월호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할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일부 국가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끕니다. 어떤 행사들이 진행이 됐습니까?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올해 1월 19일에 개관해서 어제로 개관 100일을 맞았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하얼빈 역에 세워졌고요. 예. 하루 평균 5,600명이 찾아 최근 누적 관람객이 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여기에서 이제 외국 언론을 대상으로 공식 행사를 마련한 건데요. 한국과 일본, 파키스탄 기자 등 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개관식 때는 지방정부 행사로 작게 치러졌었는데요. 이번 행사는 중앙정부 차원의 홍보로 격상됐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이렇게 기념관 개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좀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안중근 의사의 사상과 업적을 국제적으로 알리겠다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폄하하면서 기념관 개관에 반대했던 일본을 겨냥한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또 다오이다오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편을 들어준 것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일본 아베 총리가 신사참배를 하고 그 후에 중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 갈등이 깊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중국은 선양과 난징 등 일본 침략 이적의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서 군 위안부 강제 동원 그리고 난징 대학살을 부인하는 일본 우익 세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이 초청된 기자들 중에 일본 기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일본 기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본 기자들은 안중근 기념관 개관이 중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또 사람을 살해한 것을 기념한다는 거냐, 이런 질문을 던졌고요. 한 기자는 이번 행사는 중국이 한국과 손잡고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일본 기자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안중근을 존경하는 건 알고 있지만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이런 활동을 벌이는 게 현재 한중일 갈등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 관계자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은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잊지 말자 이런 의미다라고 설명했고요. 기념관 부관장은 안의사가 당시 조선을 침략한 일본 제국주의의 우두머리 격인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것은 동양 평화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뭐 합당한 설명을 중국 측으로서는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25명 중 1명은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결과입니까? 네. 의학 분야에서 새로운 치료 방법이나 신약이 생존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때 생존 분석이라는 기법이 쓰이는데요. 예. 이 기법을 활용해 1974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사형 선고를 받은 7,482명의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죄수들이 사형수로 계속 감옥에 머물렀을 경우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죄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를 4.1%로 추정했습니다. 예. 이 죄수들 중 실제로 12.6%는 처형됐고 1.6%는 무죄임이 밝혀졌습니다. 또 4%는 사형수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사망했고요. 46.1%는 사형수로 계속 남아있었고 또 나머지 35.8%는 종신형으로 감형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런 연구 결과 결국 사형제도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형제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힘을 얻겠습니다. 네. 이 연구 결과는 사형 선고의 실수 오차가 4% 이상임을 보여주는데요. 연구진은 1977년 이후 처형된 사형수 1,320명 중에 몇 명은 사실상 무죄임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또 이 연구를 주도한 미시간대 로스쿨의 한 교수는 사형 선고를 받은 대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은 결코 무죄임이 확인되거나 석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미국 프로농구단 구단주가 흑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또 소식 들어보니까 영구 제명까지 됐다는데 어떤 발언을 한 겁니까? 네, LA 클리퍼스 구단주 도널드 스털링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내 경기장에는 흑인을 데려오지 마라.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 흑인과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문화와 맞지 않다. 이런 이유로 후원 계약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미국 법인을 포함해서 11개 업체가 클리퍼스와 후원 계약을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각계 인사들의 비난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무식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비판했고요. 매직 존슨이나 마이클 조던 같은 전설적인 농구 스타들도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직 존슨은 스털링이 구단주로 있는 한 클리퍼스 경기를 보러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클리퍼스 소속 선수들도 자기 팀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코트 바닥에 던지면서 항의 표시를 했습니다. NBA 사무국은 스털링에 대한 구단주 자격 박탈까지 가능하다는 강경한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제 뉴스 브리핑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민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역시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된 속보인데요. 예. 예, 지금 오늘 사고 발생 15일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구조자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탈출하신 분들 예. 174명인데 예. 그날 이후로 지금 한 명도 늘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주 전 이 시간에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선원들 무전기로 대피하라고 지시할 수 있었다. 이런 제목의 경향신문 일면 기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세월호 선원들이 탈출 후에도 무전기로 승객들에게 대피하라고 안내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들만 해경 함정을 타고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 선원들은 대피 안내 방송은 외면한 채 오전 9시 1분부터 40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서 청해진 해운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선원들이 퇴선할 때 대피 안내 방송이 가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안내 방송 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직업 윤리조차
이 선원들에게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직업윤리가 없었던 사람들, 비단 선원들 뿐이겠습니까? 해경도 마찬가지죠. 잠시 후에 관련한 기사 소개하겠습니다. 예. 이런 의혹도 제기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일부러 탈출 안내를 안 한 것 아니냐. 예. 쉽게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예. 충분히 그런 의혹 제기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한겨레 일면에는요. 승객 탈출 안 시킨 승무원들 고의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구속된 선박직 승무원 15명이 자신들이 안전하게 구조될 목적으로 승객들의 탈출을 일부러 지연시켰을 가능성을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본인들이 못할 수도 있으니까 구조가 뒤처지거나 예.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수사본부는 승무원들이 해경 구조정 한 척만이 현장에 접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우선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승객들에게는 고의로 탈출 안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탈출 안내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그 선실 안에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예. 수사본부는 진술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현재 적용된 유기치사 혐의 대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타실에 모인 승무원들이 자신들의 생還가능성을 높이려고 끝까지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가 한겨레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한편 한국일보는 세월호가 배가 균형 잡는데 꼭 필요한 평형수, 여기서 수는 물 숫자를 말하는 거죠. 배 밑바닥에 이제 물을 채워서 배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그렇죠. 예. 이 사실 이 평형수가 있어야 보관성, 그러니까 배가 기울었을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그런 성질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 1000톤을 덜 실었다. 이런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한국 선급에 따르면 세월호는 화물과 여객을 최대로 싣고 출항할 때 평형수를 1700톤 이상 채우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봤을 때 1000톤을 적게 실었다. 이렇게 짐작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평형수가 기준보다 적게 채워졌다면 화물 무게와 상관없이 배가 복원성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예. 예, 해경 쪽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현장에서 탑승객들, 구조해야 될 사람들, 해경도 좀 이 구조 작업에 미적됐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2면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배로 와도 70분인데 해경 잠수사 150분 지나서 도착했다. 70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는데 그보다 2배 더 되는 15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수해서 왔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짚어봤더니 이 도착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승객들이 있는 곳은 가지 않고 말이죠. 배에 묶여서 고정된 뗏목을 손으로 풀려 했단 말이죠. 잘 안 되니까 발로 차기도 했는데 이런 행동 2분에서 3분가량 이어졌는데 그래 놓고는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왜 객실 쪽으로 가서 탈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이게 미스터리라는 겁니다. 자, 앞서 거리 이야기 말씀하셨는데요. 예. 진도 팽목항으로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가서 다시 배를 타고 1시간이 걸려서 현장에 도착했다는 거 아닙니까? 해경 측은 그게 가장 빠르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목포에는 최고 38노트, 즉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는 고속보트가 비상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걸 타면 바닷길로 86km 거리인 사고 지점까지 1시간 11분 만에 도착합니다. 해경은 고속보트가 단거리 구조용이기 때문에 사고 현장까지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헬기는 왜 동원 안 합니까?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말이죠. 예. 일단 해경을 보면은 과연 이 사람들 승객들을 탈출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예, 해경이 구조 매뉴얼조차 안 지켰다. 이런 기사도 있죠. 국민일보 8면을 보겠습니다. 해경이 전복 사고 발생 시 체크리스트 여기 항목대로 점검만 했어도 인명피해가 이처럼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체크리스트에는 승객 또는 선원의 퇴선 여부 파악, 구명조끼 착용 여부,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경이 처음 도착했을 때 매뉴얼대로 퇴선 여부를 조사해서 300여 명의 승객이 아직 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선체 내부로 진입해서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해야 했는데 이 체크리스트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자, 이러다 보니 수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수장되는 그런 참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유족들을 통해서 그 공개된 동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장면만 보더라도 이러는 사이에 결국 학생들은 배 안에서 예. 나오지 말라는 그런 방송 듣고 네. 기둥만 붙잡고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예, 한국일보 6면을 펴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직전 가장 마지막으로 찍은 것으로 알려진 그 사진이 4월 16일 아침 10시 11분입니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배가 좌현으로 90도 이상 기울어진 이 시간에도 선실 기둥만 붙잡고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원고 학생의 첫 119 신고 뒤 약 1시간 20분이 지났고 해경이 출동한 지도 40분이 지나서 배 밖에서 구조가 한창 진행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예. 이 아이들은 구조 전혀 받지 못하고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유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고 역시 인재라고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이 늑장 대응 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생떼 같은 아이들이 뱃속에 있는데 구조도 안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정보가 다 있어요. 이런 해경이 다 있고. 예.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 어제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 공식 분향소죠. 네. 방명록에 뭐라고 적었냐면요. 예.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 이렇게 썼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을 진행하는 정치평론가 이강윤 씨가 어제 오프닝 멘트에서 했던 말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다음 방명록에 적은 글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갑작스런 사고라고요? 이게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란 말입니까? 아니면 신호를 안 지키고 튀어나온 트럭의 치익이라도 했다는 겁니까? 정부 무능력으로 초동대처에 실패 수백 명을 몰살 수장시킨 사건 아닌가요? 대통령이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맹질타를 했습니다. 예. 오래된 얘기지만, 예. 2004년 7월 2일입니다. 예.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던 말이 화제가 되고 있죠. 예, 경향신문 6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서 6월 22일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돼서 피살된 김선일 씨 사건을 두고 노무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겁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자국민이 실종된 지 20여일이 지나도록 정부는 상황 파악조차 못했고 외교부의 AP통신의 실종문의마저 묵살했다. 김선일 씨 주검이 발견된 시각에 대통령은 외교부에서 희망이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 12월 12일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 당시에는 마음이 아프다. 배 한 척의 실수로 온 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보면서 정치가 잘못되면 온 나라가 재난에 빠지고 국민이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예. 한 명 천하와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주 귀중한 생명, 김선일 씨 사망 사건 참 갑자기 다시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김선일 씨 한 명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된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예. 당시 한나라당 대표요. 300명입니다. 지금은 300명. 예.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곱하기 300배 나쁜 대통령입니다. 예.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본인이 2004년 7월 2일에 했던 국회에서의 연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가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면 예.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예.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다면 예. 의원석에서 이런 말이 쏟아지겠죠. 예. 너나 잘해. 예, 너나 잘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네. 뭐 사과 아닌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비판이 당연히 뒤따르고 있죠. 그 정기 국무회의 자리에서 장관들을 앞에 두고 앉은 채로 사과한 것에 대해서 내용과 형식 모두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일보 기사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3면 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실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무능에 가까웠는데 그래서 실종자 가족을 비롯해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언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4일이 지나도록 말이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적지 않았는데요. 예. 일단 국무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점, 사과를 했다는 점 이게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 앞서 3번의 사과와 마찬가지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간접적인 사과 전달 형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종자 수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5월 중순쯤 별도의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기정사실처럼 나오고 있지만은 사고나 희생자의 성격과 수습 과정의 혼란을 감안하면은 국민 앞에 직접 사과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한겨레와 인터뷰를 한 세월호 사고 유가족 대책위원회 유경근 공동대표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의 국민은 국무위원뿐인가? 몇 천만 명의 국민이 있는데 겨우 몇몇 국무위원들 앞에서는 비공개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진정 이 나라 대통령,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 사과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자리에서 유족들을 만났을 때 사과를 했다면 그 사과에 한털만한 진정성이라도 실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국무회의에서 사과를 했단 말이죠. 예.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에 그렇게 좀 익숙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예. 웬고하니 10살 남짓 됐을 때부터 최고 권력자의 딸로 자라왔기 때문에 예. 사과할 기회가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본인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고답적인 자세는 도무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정부의 행태 끝없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또다시 유족들 가슴에 비수를 꽂은 그런 일을 한 모양입니다. 예, 경향신문 5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합동분향소에서 만난 한 그 소녀의 어머니는 안산올림픽기념관에 있던 임시분향소가 화랑유원지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접했다고 합니다. 아니 유족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분향소를 옮겨요? 자, 그런데 이 어머니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분향소 이전 소식을 죽은 아이들 휴대전화 카톡방에 공지했다. 바다에 누워있는 아이들에게 전화로 연락하면 도대체 누구 보고 받으라는 거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학교 학적부에 분명히 학부모 연락처가 다 있을 텐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유족은 당국에서 나중에 다 해줄 테니 장례나 빨리 치르라 이렇게 말해놓고 정작 장례를 치른 뒤에는 알아서 하라 라며 나몰라라 한다. 예,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아직도 90여 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기대 사실상 접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실종자 가족들 정부에 대한 기대 접었나 이거거든요. 예. 국민일보 7면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그렇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자 조중동 일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인공입니다. 분향소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분향한 모습입니다. 동아일보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모든 적폐를 다 도려낼 것이다. 조선일보 집권 초에 적폐를 못 잡은 것이 한이다. 따옴표 박근혜 대통령 말이었습니다. 예. 중앙일보 관피야 완전히 추방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언급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정 쇄신을 기하려 할 것이다. 책임 있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확고하게 이 위기를 기화로 해서 국난 극복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 일면이고요. 예. 조중동은 이렇습니다. TV 방송들은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죠. 경향신문 6면을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분향소를 방문하니까 방송통신 같은 이런 속보 매체들은 곧바로 기사로 이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박 대통령이 유족을 껴안고 위로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포털 사이트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 카메라들이 분명히 찍었을 분노하는 유족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도하는 한국 언론들이 불신받고 있는 이유를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대통령의 분향소 방문은 사실이지만 그 옆에 또 다른 사실, 즉 유족들의 눈물, 분노, 고함 이런 것들은 TV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실종자 가족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기자들에게. 기사를 똑바로 쓰지 않고 정부 발표만 그대로 옮기는 기자는 필요 없다. 모두 나가라. 이렇게 말이죠. 다른 실종자 가족은 지상파 방송사는 모두 대책회의 현장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 들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대표회의에서도 기자 색출은 우선순위가 돼버렸습니다. 외신에만 인터뷰하는 실종자 가족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언론이 비판 기능은 잃은 채 속보 경쟁과 선정적 보도만 하려는 태도가 불신의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한겨레 신문에 화풀이를 하고 있다는데 예. 이게 그 청와대 신문고에 올라왔다는 네. 예. 그 사건 청해진 해운에 예. 전직 직원이 청해진 해운 이거 심각하다. 올 1월에 이미 예. 신문고에 올렸었다.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이게 안전에 대한 대책이 없는 회사다. 이거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체불임금만 챙기고 나머지는 간과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어제 한겨레 신문에 실렸지 않습니까? 예. 기사를 쓴 기자는 최성진 기자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수장학회와 MBC 사이에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그 예. 기자. 그래서 이제 2012년에 민주언론상을 수상했던 그 최성진 기자인데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자, 이 청와대 신문고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는데 말이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사에 나온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청와대 신문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를 쓴 최성진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 이런 뜻을 표시했다고 어제 최성진 기자가 트윗에 밝혔는데요. 예. 자, 그런데 그 민원을 올린 그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그런 데가 있습니까? 자신은 청와대에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청와대 신문고란이 없다라고 했는데 청와대 신문고란은 없는데요. 청와대 홈페이지 안에 국민신문고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빠져서 청와대는 신문고가 없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예. 얘기한 겁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저 계란 풀어서 라면이나 드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민경욱 대변인. 예. 지금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도 이 여객선의 선령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30년 넘은 여객선이 많이 지금 운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여객선 가운데 사용 연한이 30년을 넘은 배가
7척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항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해양수산부가 이걸 파악하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동아일보 8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해양수산부 설령별, 산종별 등록 선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여객선 224척 가운데 7척은 설령이 30년을 넘은 노후 선박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4척은 30에서 35년, 나머지는 무려 35년 이상이었습니다. 예. 현행 해운법에 따르면은 국내 여객선은 진수된 다음 30년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이명박 정권에서 20년까지만 쓸 수 있는 선박을 30년까지도 쓸 수 있게 이렇게 늘려 놓았던 거입니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노후 선박 당연히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요. 예. 오늘 조선일보 칼럼을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외부 기고자의 글이긴 합니다만은 연안 여객선 이거 공영제로 전환하자. 이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공영제 내지 준공영제가 연안 여객선 문제의 해결책이다. 육지의 도로 건설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듯이 연안 여객선 운영에도 국가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다. 국가가 적극 나서서 육지와 섬을 잇는 노선을 정비하고 정비가 잘 된 여객선을 투입하는 것에서 안전이 시작된다. 이어 외항선 선원 못지않은 우수 인력을 연안 여객선에 투입해서 국가의 기간 도로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육지의 도로를 관장하듯이 해양수산부가 연안 여객선을 공공의 개념으로 관장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정립한다. 이래야 한다라는 거죠. 철도라는 대표적인 공공재를 어떻게든 민영화 하자. 이랬던 조선일보 아닙니까? 예. 오늘은 배를 공영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전 때문에. 무리한 민영화가 안전을 해친다는 얘기는 철도노조가 그동안 누차 얘기했던 말인데 그런 얘기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배는 공영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민간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는 무슨 사고가 또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조선일보입니다. 정말 참 이게 한 입으로 두 말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따위 신문이 다 있습니까? 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물론 외부 필진의 칼럼이기 때문에 본보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달려 있기는 하겠죠. 예. 예. 자, 기사 하나 더 살펴볼까요? 네. 예, 이런 제목입니다. 관피와 개혁, 관료에게 맡기면 무력화된다. 네.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스스로 개혁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바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국정원 개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는 스스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누구한테는 스스로 하라고 하고 누구한테는 또 외부 수술이 필요하다 이러고 있고 도대체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국정원 그렇게 자체 개혁 맡겼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첩 증거 조작을 했어요. 이 나쁜 놈들이. 아유 정말 참 이런 사고나 위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없는 기본적으로 아주 저질 정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권이 존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수치입니다. 민주주의의 비극이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 더 흥분하기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뒷골이 땡겨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연합뉴스와 YTN을 비롯한 언론들은 오늘 아침 북한이 사격훈련을 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는 국방부 발표를 속보로 받아쓰기 시작하더니 오후 2시 사격훈련이 시작된 이후에는 백령도 주민 대피령, 전투기 출격, 대통령 대응 지시 등을 긴박하게 전했고 YTN 등 일부 방송은
아예 뉴스 특보로 비중을 키우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중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2개 지역에서 해상 사격 구역을 설정했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군 당국은 서해 5도 주민과 어선을 대피시키고 북한이 NLL 이남 지역으로 사격을 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속보를 전해드리면요. 북한이 이제 서해 NLL 인근에서 해상 사격을 조금 전에 이제 막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사격 훈련이 예고 없이 대규모로 실시됐다거나 그 포탄 등이 NLL을 침범한 경우도 아니고 북한이 우리 정부에 통보하고 실시한 사격 훈련을 언제부터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SBS 뉴스 속보는 만인의 실수를 자아냈는데 자, 연평도 주민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지금 북한이 사격을 했는데요. 그쪽에서 총소리가 지금 들립니까? 아니요. 사격 훈련을 사격 훈련을 해서 그 NLL 쪽으로 넘어갔을 시에 이제 대응 사격 훈련을 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송영욱 씨도 대피소에서 저희와 전화 연결이 된 거죠? 저는 지금 그 대피소 가까이에 집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집에 있어요. 네. 자,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아무래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쯤은 좀 마음 졸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긴장감은 있죠.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연평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자꾸 긴장감을 조성하면 네. 좀 이제 경제 문제라든가 이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경계를 하게 되고 이게 방문을 꺼려하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국민TV 뉴스K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정부 비판 여론이 비등하는 상황에서 북한 사격훈련 뉴스특보를 과연 누가 반길까 생각해보면 영문이 뻔히 드러납니다. 뉴스K는 사실상 관제 기사나 다름없는 오늘 북한 사격훈련 기사는 단 한 줄도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께 죄송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또다시 참모들 앞에서 사과의 진정성은 있는 것인가? 하지만 장악당한 언론, 대통령 사과만 부각하는데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서 벌써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관과 군 위주의 구조작업, 말 그대로 혼란과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조작업에 참여 중인 민간 업체죠.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의 이 존재, 그리고 기능,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조작업 과정에서 이 언딘이라는 업체만 중용하고 또 베테랑 민간 잠수사들의 투입을 일부러 배제한다, 이런 내용들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언딘이라는 업체가 대체 어떤 곳인지에 관한 그런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참여연대 소속 김경률 회계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언딘이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바는 김경률 회계사와 함께 언딘의 2012년도 그리고 2013년 회계 및 재무자료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언딘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겁니다. 김경률 회계사와의 인터뷰에 앞서서 일단 김효진 PD로부터 관련 브리핑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PD? 네, 김효진입니다. 예, 가장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네. 이 해경이 언딘이라는 업체와 이번 구조작업과 관련해 계약을 맺고 있는지,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아니다. 네. 이 부분 취재하셨다고 했는데, 네. 실체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에 관한 언론 보도가 매우 지금 파편적이고요. 좀 어지럽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구조 활동하고 관련해서 정부가 이 구체적으로는 해경이 또는 해양수산부, 해수부가 언딘하고 계약을 맺은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해경하고 해수부 쪽 여러 부서를 통해서 복수에 확인을 해봤는데 계약 관계를 맺은 사실은 없다는 그런 입장이 돌아왔습니다. 뭐 누차 이런 입장을 확인해 줬고요. 예. 그리고 뭐 언딘 측에서도 이런 입장은 밝힌 바가 있죠. 예. 네. 근데 문제는 또 이렇게 밝혔지만 네. 이게 나중에 거짓으로 또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실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예. 예.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언딘이라는 업체는 도대체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이 구조 작업에 거의 네. 독점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청해진 해운과의 계약이 단초입니다. 아주 절차를 엄격히 지킨 무게감 있는 계약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현행 해사안전법하고 순환구호법은요, 이 해양에서 선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해경의 명령에 의해서 이 해당 선박의 선사가 이 전문 군안 업체나 단체를 즉시 동원을 해서 군안 작업에 투입시키고요. 이를 또 관계 당국이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니다. 예. 때로는 해경이 이 동원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자, 이번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도 이런 과정이 진행됐다는 게 해경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관계자들의 얘기를 어제 취재한 얘기를 종합을 해보니까 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요. 이 청해진 해운 쪽으로 여러 민간 업체가 투입을 타진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바로 언딘이란 업체가 말하자면 선정 비슷하게 이 청해진 해운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하고요. 이게 해경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현재 이 언딘이라는 업체가 구조 작업에 네. 어느 선까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알려진 대로 이 바지선하고 민간 잠수사들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언딘이 공급하고 있는 민간 잠수사의 수, 물속에 들어가는 잠수사 혹은 상시 대기하는 잠수사 포함해서요. 이 수가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어제 해경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 현장 상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자기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조금은 답답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언론에 보도자료 낼 때는 사상 최대 규모의 그렇죠. 구조 작업이다. 뭐 그렇죠. 500명이 참여했다. 755명 정도까지 전 기억이 납니다. 예. 이런 보도자료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작성한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 문제는 이 네. 언딘이라는 업체가 그렇다면 이번에 그 구조 작업, 네. 또 수색 과정에서 성과는 올리기는 했는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이 언딘이 눈에 띄는 독자적인 성과를 올린 바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언딘 측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설명도 사실상 한 셈이고요. 예. 팽목항에서 대기 중이거나 대기 중이었던 민간 잠수 전문가 수백 명이 불만을 토로했던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언딘이라는 업체가 규모 있는 해상군안 업체이니까 여러 장비 같은 건 갖추고 있겠지만 이 때문에 다른 민간 잠수 인력을 그것도 아주 획기적인 성과를 올리는 것도 아닌 이런 민간 업체 때문에 다른 민간 잠수 전문가들, 경력도 많은 잠수 전문가들이 배척당하는 거는 문제다. 이런 거죠. 예. 뭐 성과는커녕 일부 언론 또 JTBC를 통해 보도가 됐지만은요. 네. 언론도 확인을 해줬고요. 네. 첫 시신 수습을 다른 민간 잠수사들이 했는데 자신들이 한 걸로 해달라. 네. 이런 또 천인 공로할 일이죠, 사실은. 네,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딘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예. 법적 대응까지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언급할 건 아닙니다만 뭐 이런 시인은 했습니다. 사실 우리 업체가 아닌 다른 민간 잠수사분들이 실마리를 풀어준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공로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네. 언딘의 대표죠. 이 김윤상 씨가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총재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 부분도 좀 짚어볼 만한 대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순환구조법에 따라서 정부의 지정으로 특정 민간 업체가 해양 구조에 참여할 때는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선정 작업에 관여를 합니다. 해양구조협회에는 잠수요원을 비롯한 해양군안 관련 각 직종의 인력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회라는 곳이 사실상 해경 퇴직자들의 재취업 공간으로 전락해 있다는 지적이 최근에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익 집단이고요. 그 이익을 또 잠재적 이익을 해경과 공유하는 이익 집단이다 이런 겁니다. 예. 이런 단체의 부총재가 언딘의 대표다 이 얘기죠. 예. 예. 네, 그럼 잠시 아까 예고한 대로 참여연대 소속 김경률 회계사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작년과 재작년 이 언딘이 공시한 회계 감사 보고서 토대로 언딘이 어떤 회사인지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경률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그 재무회계사항으로 확인했을 때 이 언딘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또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 회사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전자공시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요. 우리 언딘이라는 회사는 주로 이제 해양공사를 수주하고 실행하고 감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매출 규모는 2012년에는 약 109억, 그랬다가 2013년에는 151억으로 다소 사세는 감축되었습니다. 주로 설명해 주셨지만 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업태라고 할까요?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시된 내용에 보면은 이제 신재생 해양에너지 개발 이렇게 그리고 해양공사 수주 실행 감리 등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예. 실제로 감사 보고서 주석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좀 이제 일반 청취자분들이 알기 쉽게 선박 사고 조사 및 수리 용역, 네. 그리고 이제 사석보호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만 사석보호공사는 이제 바닷가에 있는 이런 이제 쓸데없는 돌을 사석이라고 하고요. 예. 이것들이 유출되는 걸 방지하는 공사, 이런 것들이 사석보호공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조사라든가 수리 용역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보시기에 재무 회계상으로 이 언딘과 관련해서 좀 석연치 않다거나 의문을 가져볼 만한 대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보면 언딘의 주주 구성을 보면 창투사가 3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랑거리도 될 수 있지만 역으로는 이제 이 창투사라고 하는 것은 상장을 함으로써만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오직 이제 그 목적만 있게 되는 회사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먼저 이겁니다. 2013년도 매출이 아까 제가 151억이라고 했는데 데이터 대조표를 보면 매출 채권, 즉 받아야 될 돈 내지는 미수금이 132억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좀 이제 저희 회계사들이 봤을 때 좀 상상하기 힘든 내용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을 하고 나서 돈을 받는데 평균 10개월을 상회한다는 겁니다. 좀 생각하기 어렵고 조금 속된 말로 이제 망조가 들었다는 건데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이 132억 중에 상당한 금액이 오만이라는 회사, 아프리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만이라는 회사에 101억을 받아야 될 것으로 이제 계산되어 있습니다. 예. 관련지에서 이제 제가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22년도에는 용역 이익률이 77%입니다. 예. 용역 원가율이. 그에 반해서 2013년도에는 54%로 이제 줄어듭니다. 용역 원가율이요. 그만큼 이제 용역을 수행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용역 수익이 130억을 잡았고, 참고로 이 용역 수익 130억의 상당 부분은 오만 채권입니다. 원가는 71억, 즉 약 60억 원의 이익을 남겼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 오만에서만 약 5만을 비롯한 용역에서만 60억의 이익을 남겼는데 반해서 전체 당기순이익은 5.7% 약 9억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추가적인 앞으로 검토가 필요할 부분 같고요. 예. 그 특별히 그 지분 구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보니까 공시된 자료를 보니까 이 김윤상 대주주겠죠. 예. 대표이면서 64.52%의 지분율을 갖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좀 주목할 게 아까 투자 조합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네. 예, KOFC라는 이게 붙어 있는 투자 조합인데, 네네. 뭐 청취자들도 아실 겁니다. KOFC라는 데가 한국정책금융공사 아닙니까? 네네네.
예, 그렇다면 이게 정부기관이 투자를 한 투자조합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이 세계 투자조합의 지분율이 약 30%가량 되는데요. 네, 30%가량 됩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정부 투자기관이 이런 투자조합에 그 투자를 해서 네네. 이 언딘의 지분을 30%가량 보유하고 있는 거, 이거는 네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대단히 언딘 입장에선 자랑거리겠죠. 정부로부터 이제 어떤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런 정부 관련 투자조합들이 투자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역으로 이제 이런 말씀 좀 이제 언딘분 죄송합니다만 상당한 어떤 국가와 유착 의혹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재무제표에 나타나는데요. 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정부 보조금이 일정 금액 이상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언딘 재무제표를 보면은 2012년, 2013년 약 3억 원가량이 들어오고 있고, 나타난 것만 3억 원이고, 이제 수익에서 차감되는 형태, 내지는 비용을 상쇄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금액은 이제 나타나지 않아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이제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계 창투사가 실제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또 감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13년 12월 31일 현재 기술보증기금, 그 다음에 성남시청, 예.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우리 언딘의 지급보증을 약 40억가량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이에 따른 지급보증의 결과로 결국 금융기관으로부터 44억 원에 이르는 차입금을 받고 있거든요. 예. 한 가지 좀 일반적으로 드는 의문이요. 네. 이 KOFC, 그러니까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이런 데가 투자를 한 데는 이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고 했을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그런 구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가질 만한데 재무제표상으로 보시기에 회계사님께서는 이 언딘이라는 기업이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십니까? 그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이 언딘이라는 회사가 매력적이냐 하면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12년도에는 매출이 189억, 그리고 2013년도는 151억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그 매력이 감소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수익 구조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불안정할 뿐더러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 공사에 이렇게 특정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많게 되고요.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과 연관되거든요. 이 150억 매출 중에 상당 금액이 오만 매출과 관련되고 있고, 또한 그 오만 매출은 지금 현재 못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3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회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 투자해서 어떤 수익률을 기대했다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의혹을 가질 만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예, 앞에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부 보조금이 일정 부분 이 언딘에 지원이 됐다, 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일반 기업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게 좀 흔히 있는 일인지, 예, 그 부분이 좀 미심쩍거든요. 네. 여러 가지 국가기관들에서 이런 이제 국책과제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국책과제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책과제들은 이제 각 행정부처들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개는 이런 국책과제들이 일부 특정 회사들에 편향되어져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언딘은 이제 이렇게 지분구조라든가 정부 관련 이제 투자조합들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급 보증도 많이 하고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서 절대 작게 들어와 있지는 않을 거고요. 지속적으로 어떤 국책과제 관련 정부 보조금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게 되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몇몇 공공기관들이 지급 보증을 해줬다. 네네. 이 부분입니다. 이제 정부 보조금은 또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뭐 민간 기업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급 보증도 일반적으로 해줍니까? 일반적으로 해주긴 해주는데요. 예. 지금 이제 대개는 이제 일반적이라면 매출액 대비하여서 대개는 5% 안팎, 많아봐야 약 10%를 상한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지금 우리 언딘의 매출 규모 150억에서 지급보증 40억이라면 약 30%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예. 이것들로 봐서는 약간 지급보증 규모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
일반적인 회사에 비해서는. 예. 예. 그리고 보증 자체가 국가로부터 보증 자체가 흔하지도 물론 않을 뿐더러요. 예. 예, 일부 보조를 보니까 이 언딘이 국가로부터 이런 보조를 받게 된 게 결국 그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녹색금융 뭐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정책적 판단에서 보조금이 지급된 게 아닌가 이런 네. 기사도 있었거든요. 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저도 그 부분을 봤었는데 이 회사에 이제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예.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시 내용을 보면 신재생 해양 에너지 개발 이걸 이제 맨 처음에 모두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이 신재생 해양 에너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들이 아니고 이명박 정권에서 그런 이제 뭐 녹색 성장과 관련된 그런 두루뭉술한 그런 표현으로 봐서 저 역시도 조금 기자님의 그런 표현에는 공감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네. 내용들은 또 추가 취재나 언딘 측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나중에 또 이 부분을 확인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예. 연결해서 회계사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시 김효진 PD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효진 PD. 네. 이 김경률 회계사의 설명 가운데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정부 보조금을 언딘이 받았다. 이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같이 들으신 대로 언딘이 이 작년부터 재작년까지 사이에 약 3억 원 정도 정부 보조금을 받은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이런 돈을 받은 건지, 왜 하필 이런 업체가 국가적 재난 구호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 갖가지 합리적인 의심과 추론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이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수차례에 걸쳐서 언딘 그 회사 관계자, 이 담당자와의 연락을 시도를 했는데 통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정부 보조금에서 정부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뭐 해경과 해수부 정도로 이 유관 기관으로 한정할 수도 없고요. 예. 또 양측 모두 잘 모르는 내용이다. 이런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취재를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직 이 정부 보조금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작년과 재작년 상황뿐이었습니다. 공시를 안 했습니다. 다른 때는 그 전과 후에 정부 보조금이 또 얼마나 투입이 됐는지 이거는 모르는 일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참고로 언딘은 작년 8월에 경북 울진군하고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운영 위탁 계약을 맺고 현재 해당 센터를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예. 한 가지 또 확실하게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네. 예. 한국정책금융공사. 네. 여기가 참여한 일종의 투자조합이 네. 지금 30% 가까이 지분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가 또 지적한 대로 네. 공공기관이 거액의 지금 지급 보증을 해준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KOFC, 즉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이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 등이 다 공공기관, 국가기관이죠. 무려 3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김윤상 대표가 65% 넘는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정부 기관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30% 가까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무시할 수는 없겠죠. 예. 언딘이 성남에 있는 회사입니다. 분당에요. 성남시청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수억 원 규모의 지급 보증도 서주고 있고요. 같이 들으신 대로 김경률 회계사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 기관과의 유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재무회계상의 유추 정도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해경과 이 언딘이라는 업체가 좀 수상한 관계다. 네. 이런 어떤 의심을 네. 좀 더 갖게 하는 그런 네. 정황들이 엊그제 국민TV 뉴스케이를 통해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등이 설치된 진도군청 지하에 이상하게도 의문의 상황실이 만들어져 있었고 여기에 해경과 언딘 관계자들이 함께 머물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리포팅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 시신조차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 이들은 자신의 아들, 딸이 생존해 있지 않더라도 인양 작업은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인양 작업 개시는 시신 수색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양 후 시신을 찾더라도 시신이 운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가족 동의 없이는 인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몰래 인양을 위한 상황실을 비공식적으로 가동해왔다는 정황이 국민TV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이 상황실은 대책본부가 있는 진도군청 지하에 있었고 국민TV 카메라가 이곳에 들이닥쳤을 때 해경 관계자들이 언딘 김윤상 사장 등과 함께 있었습니다. 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진도군청 행정동 지하에서 의문의 상황실이 발견됐습니다. 평소 민방위 교육장으로 쓰이던 이곳 내부로 국민TV 취재진이 들어가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상황장기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당시 안에서는 해경 관계자 등 67명이 업무 중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인 행정동에는 현재 2층의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3, 4층의 지자체와 해수부, 해경 등의 상황실이 마련돼 있어 별도의 상황실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해경은 이곳이 사고 초기부터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수용하다가 거기 인원들이 밑으로 내려온 거죠, 조금. 하지만 사고 발생 후 열흘이 넘도록 기자들조차 지하 상황실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하에도 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이곳에서는 해경 관계자 외에 인양업체인 언딘 관계자들도 함께 목격됐습니다. 특히 다이빙벨 문제가 첨예했던 지난 토요일 오후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팽목항을 빠져나갔던 김윤상 언딘 사장도 이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장님 기자분 좀 뵙자고. 정부와 언딘 측이 이곳 지하 상황실에서 이른바 인양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준비해온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언딘 김 사장은 지난 23일 국민TV 취재 과정에서도 인양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적당한 시점 되면 투입을 할 겁니다. 인양 준비나 아니면 구조 마무리 시점. 하지만 해경 측에서는 상황실이 좁아 내려가 있는 것뿐이라고 해명합니다. 네, 방금 들은 대로 뉴스K 리포트를 보더라도 네. 해경과 언딘이라는 업체 이게 관계가 좀 석연치 않은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또 정황이 좀 매끄럽거나 뭐 명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으로 봤을 때 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해경이나 해양수산부, 해수부 등의 주장대로라면 언딘이 구조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지선 등 장비를 투입한 것 외에 크게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언딘을 해경이 계속 투입하면서 민간 잠수사들 투입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 등으로 1차적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윤상 언딘 대표가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총재고요. 이 협회가 해경 퇴직자들의 재취업 공간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언딘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지분 투자와 보조금, 지급 보증 등을 꾸준히 받아오고 있다는 점이 이번에 새로 뉴스바 취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저런 정황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구조와 수색을 위해서 동원이 가능한 모든 것이 동원되는데 커다란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점. 그래서 수천 명의 실종자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안타까움과 한으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점입니다. 예. 언딘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또 해경 또 정부 당국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 요일별 코너 오보의 역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1992년에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서해 회리호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회리호 선장이었던 백운두 씨를 둘러싼 언론의 집단 오보 사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짚어서 세월호 침몰 사고를 바라보는 지금 언론의 프레임 한번 조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정철웅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사실 세월호 침몰 사고 났을 때 이 서해 회리호 이 사건도 다시 언론에 의해서 재조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부각이 됐습니다. 예. 언론이 악당 만들기 프레임 이런 게 지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좀 이어지는 그런 양상은 있습니다, 사실. 예. 이준석 선장이 제일 먼저 세월호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언론이 이제 이 같은 장면을 보여주면서 1993년 서해 회리호 참사 당시에 백운두 선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백운두 선장 같은 경우는 승객을 구출하는 작업을 끝까지 하다가 배 안에서 숨졌다, 이런 프레임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선장이 먼저 탈출한 거를 비판하기 위한 그런 예시였던 것 같은데, 언론이 이러한 지적을 할 자격이 과연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93년 서해 회리호 사건 당시 언론이 냈던 집단적인 대형 오보 때문이었습니다. 예. 당시 그 오보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일단 서해 회리호 사건을 좀 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993년 10월 10일에 전북 부안군 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서해 회리호가 침몰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상이 나쁜 상황에서 운행을 하다가 참사를 빚었는데 애초에 승객을 좀 많이 실었던 것도 문제였고 362명 중에 292명이 사망하는 그런 참사였습니다. 예. 피해자 대부분이 섬 주민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회리호 선장의 백운두 씨가 선원들과 승객을 구하다가 이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 당시 인근 주민들과 구조자들이 백 선장을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 이런 증언이 나오면서 백 선장이 승객을 두고 도주했다 또는 어느 섬에 숨어 있다 이런 유언비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자 당시 언론은 이제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백운두 선장이 탈출했다라고 이제 앞다퉈서 보도를 했는데요. 백 선장이 생존해 있다는 그 주민의 전원이 확인 절차 없이 보도됐고 살아있는 백 선장의 행방을 추측하는 보도가 곧바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도는 점점 확산이 돼서 이 사람이 다른 섬으로 숨어들었다 또는 중국으로 건너갔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서해 회리호 참사와 관련한 모든 보도에서 이제 백 선장이 승객을 버린 배를 먹인 악인이라는 암시가 이제 행간받아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검찰이 백 선장에 대한 수배를 내리면서 이제 언론은 백 선장 생존설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었습니다. 예. 그런데 5일 뒤였죠. 그러니까 사고가 10월 10일이었는데 5일 뒤인 10월 15일 오후 1시 30분에 살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던 백 선장의 시신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집단 이제 멘붕에 빠졌었는데 언론은 곧바로 이 백 선장을 책임감이 투철한 영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오보의 발단이 검찰이라면서 사죄를 했는데요. 당시 이 사건을 두고 이제 김훈 당시 시사저널 사회부장이 서해 회리호 백 선장 생존설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베끼기 관행에서 비롯됐다. 서해 회리호와 함께 보도의 공신력과 책임도 함께 수장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예.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기자들이 검찰이 오보의 발단이었다라고 주장한 근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수배를 내린 게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검찰이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당국에서 탐문 수사를 진행했는데 예. 그 수사 결과 이제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살아있을 확률이 98%다. 이런 브리핑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기자들이 이를 철석같이 믿고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보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제 단초가 된 거는 주민들이 현장에서 백 선장을 본 적이 없다. 이 말 한마디였는데 이게 좀 확대
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살아있는 백선장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어가지고요. 예. 요게 이제 꼬리를 물면서 생존설이 확산이 됐었는데, 예. 당시 오보가 나왔던 과정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보를 최초 보도한 곳이 이제 시사저널이었는데요. 예. 당시 이제 백선장 생존설은 백선장을 처음 목격했던 목격자, 그러니까 처음 목격했다고 주장한 분이 있었어요. 그 최아무개 선장이라고. 이분이 백선장과 외모가 비슷한 건너편 섬에 있는 위도의 경찰서 지서장 장아무개 경위를 백선장으로 오인하면서 이 모든 오보의 출발점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도 지서장이 그러니까 백선장과 닮았다는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수사팀이 이 최 선장을 만나서 위도 지서장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점이 실제로 이 장아무개 경위, 그러니까 장 씨가 백선장과 실제로 좀 닮았었답니다. 예. 닮았었는데 이 목격자가 이 사람이 최근에 이 경찰서에 부임한 사실을 모르고 지서장을 아는가라고 하니까 이제 그 이전 지서장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전 지서장으로 착각을 하고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백선장과 지서장은 전혀 닮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수사 당국에서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고, 이게 이제 파생되면서 그 섬 전체로 소문이 퍼지고, 또 이게 그 검찰 관계자들에게 가고, 또다시 이제 언론사 기자들에게 관련 정보가 퍼져나가면서 이제 최 선장 인터뷰까지 나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낙종했던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백 선장 인터뷰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당시 그 최 선장의 증언에는 여러 가지 허점이 있었는데, 일단 침몰 참사에서 생존을 했다면 이제 옷이나 이게 물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물에 빠졌다 나온 백선장의 옷이 전혀 물에 젖지 않았다고 했던 점, 그리고 그 최 선장 외에는 이제 백선장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점, 이런 점들이 이제 허점이었는데, 이 언론과 검찰이 이 당시 이 백선장을 그 악인으로 이제 프레이밍하면서 이런 의심스러운 점들을 지나치면서 그 서로 보도를 하고 수사 발표를 하는 식의 어떤 상승작용을 이제 반복하면서 대형 오보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에 선장이 먼저 탈출했다 이런 예.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보도들 전하면서 이제 93년 이 서해 회리호 사건이 좀 중첩이 돼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번에는 명확하게 이제 그런 영상까지 좀 확보가 돼서 예. 확인이 된 사실이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서해 회리호 당시에는 이제 선장이 도망쳤다, 선장이 살아있다, 선장이 제일 먼저 도주했다 이런 오보 참사가 있었는데, 예. 20여 년이 지난 이번 세월호 사건의 경우는 조금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큰 오보를 저질렀죠. 처음에 그 전원 구조됐다라는 예. 오보 있었고요. 예, 그게 일단 그 실종자 가족들에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뉴욕타임스가 최근에 이제 한국은 20년 전 서해 회리호 사건에서 전혀 배운 게 없다 이런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예. 언론도 이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준석 선장과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도 최근에 그 과열 보도에 의해서 오보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선장이 구원파 신도다 뭐 이런 오보였습니다. 이게 오보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예. 그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 소위 구원파라고 알려진 곳에서 이준석 선장 신도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집회도 열었었죠? 예, KBS 앞에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언론이 그 사실 확인 없이 구원파 신도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제 구원파 교리 중에 뭐 어떤 행동을 해도 이제 한번 구원받기만 하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게 선장과 승무원이 자기들만 먼저 탈출하는 것과 연관이 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확인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이제 당사자 쪽에서는 강하게 지금 오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악당을 만드는 프레임,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악당을 만드는 프레임의 위험성이 여기서 좀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을 옹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요. 근데 이 분노의 대상을 이제 이준석 선장으로 조준을 해서 그 사람만 처단을 하면 마치 이제 사회의 모든 정의가 세워지고 문제가 해결된다, 뭐 이런 식의 착각에 빠지게 하는 프레임은 분명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20년 전 서해 회류 사건과 또 세월호 사건을 보면 이러한 프레임이 좀 그 언론의 이성과 사고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선장이 비판받고 또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단죄를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지적해야 될 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살인과 같은 행위를 했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 특별히 뭐 해외 언론에서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이 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자세는 이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끔 이제 사건의 어떤 원인, 그리고 대처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이 사고 책임의 당사자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예로 이제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전 대통령들은 뭐 이틀 뒤, 3일 뒤에 뭐 바로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과오로 인정했었는데,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사과라는 걸 하셨지 않습니까? 뭐 14일 만인가로 알고 있는데, 결국 언론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런 뭐 배를 버리고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도 있겠지만, 또 이 사고의 원인, 그리고 그 정부의 어떤 미온한 대처, 승객을 결국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초기에 이제 탈출한 분들은, 사실 저는 탈출이라는 단어를 며칠 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구조라고 보기에도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 구조를 했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정말 신속하게 어떤 총력전을 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나 유족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준석 씨를 이제 악당으로 만드는 프레임은 어떤 이런 대형 참사의 원인이 어떤 특정한 소수의 일탈에 의한 그 좀 돌발적인 사고인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쉬운데요. 근데 사실 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예정됐던 인제역구 참사라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언론이 지적을 하면서 좀 더 차분하게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매체를 담당하는 지금 미디어를 계시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들 너무 지금 정부 발표나 어떤 관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받아쓰기 위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실종자 가족, 뭐 유족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실종자 가족의 주장이 맞고요. 그 뭐 과열된 속보 경쟁, 그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달라진 게 있다면 20년 전보다 지금이 언론사 수가 훨씬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인터넷 환경도 생기다 보니까 속보 경쟁, 또 오보 경쟁도 덩달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보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 언론의 의무인데, 이 부분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 신뢰를 깎아먹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신으로부터 전혀 20년 전 사고에서 배운 게 없다, 이런 질타까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배운 게 없다는 주체에는 언론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예, 기자 그리고 매체가 많아지면서 오보의 가능성도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였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모든 적폐를 다 도려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려내겠다는 표현이 좀 귀에 꽂힙니다.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적폐는 도려내지 않고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하면서 이 나라의 어떤 적폐를 어떻게 도려내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개조하는 일, 말만으로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그의 말대로 솔선을 수범하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